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팔만 놓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 때문에 점점 평평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배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직전 반감기의 상승폭이었던 6배, 7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 샌드뱅크를 4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공동 창업자 겸 이제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반감기 전에 있던 그런 패턴보다는 훨씬 더 이 매수세가 급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 이제 원화 기준 전고점도 뚫었고, 달러 기준 전고점도 한번 뚫고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감기 전에 굉장히 예년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상적인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비트코인 그냥 사이클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기준금리 현황이나 같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다른 자산군과의 어떤 시장 상황을 놓고 같이 봐야지 이 비트코인이 지금 과열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과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과열은 전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가격으로 좀 많이 반영된 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뭐 다시 그러면은 막 2만 불, 3만 불 수준으로 빠지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 잠깐의 조정을 겪고 다시 이번 랠리로 가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장부에 이 거래 기록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업비트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는 거래소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누가 얼마에 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뭐 8천만 원이다 라는 거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입니다, 결국. 근데 이게 거래소를 빠져나와서 어떤 다른 지갑으로 가는 순간 블록체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 가격과 그 시점과 모든 것들이 찍힙니다. 그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출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또는 입금하시기도 하고, 그때 가격을 쫙 추적을 해보면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장기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1년 동안 빠져나갔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롱텀 홀더, 장기 투자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장기 투자자 비율이 76%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1년 이상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지갑이 가지고 있는 총 비트코인 개수가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6%입니다. 지금 요 장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 요게 그 시기가 지난 장표라서 74.5%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총 1,400만 개가 이때 당시에는 74.5%에 달하는 물량이 1년 이상 묶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은 그게 좀 더 올라와서 76%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물량이 늘어나느냐, 결국에는 바닥을 다져주는 거죠.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이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망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76%에 달하는 1년 이상 장기로 묶여있는 비트코인의 평단가가 얼마냐,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수 평단가가 얼마냐, 48,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이 될까요? 5,500에서 6천만 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환율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뭐 1억 이제 좀 내려왔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 내가 얼마 정도 가격 상승 보고 사느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한 6천만 원에 사서 한 9천만 원까지 오르면 이제 팔고 나오겠다는 사실 좀 약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매수 평단가를 이뤄놓은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계산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 금융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어떤 파이만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12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쭉 빠지면은 뭐 한 500조 원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불장이 오면은 한 1000조 원, 1200조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반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게 비트코인이 기타 암호화폐가 가진 전체 시장 파이구나.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 반감기에는 그래 여기서 수요가 얼마가 더 붙으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고, 사이클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죠. 그래서 반감기 전후로 해서 약간 이제 가격을 다지고 횡보를 하다가 반감기가 한 지나고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돼서 한 1년 정도까지 랠리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딱 터치하는 요 사이클이 항상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감기 전에 이미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죠. 이제는 더 사이클 주기가 빨라졌다, 짧아졌다 이래가지고 훨씬 더 급격하게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지금은 예전 3번의 반감기보다 반감기를 대입해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라는 어떤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이 너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파이만 놓고 분석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격 상승,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찍고 잠깐 내려온 요 상황이 과열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아직도 그냥 초기 단계일 뿐이고,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점이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파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지금 가격은 아니고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을 저점으로 보고, 아까 제가 이제 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에서 3배 정도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아닐까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반감기 전 가격, 반감기 직전에 어떤 가격이 다져져 있는 상태의 가격에서 그 사이클의 고점까지 몇 배가 뛰었냐, 이 배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어요. 직전 반감기 2020년 반감기에서는 그 가격의 상승폭이 6배, 7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직전 가격에서 그 사이클의 고점인 8천만 원까지 가는데 한 6배, 7배가 오른 거예요. 이번에도 전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 지금 한 6만 불을 우리가 다진 바닥으로 보고 한 3배 간다. 왜냐면 직전에 6배였으니까 2배 줄어든다. 3배 간다라고 본 거죠. 그게 이제 평평한 기울기가 점점 평평해지는 이런 모습. 사이클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이 점점 좀 완화되는 모습.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파이만 놓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점 평평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배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직전 반감기의 상승폭이었던 6배, 7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ETF는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패시브 펀드는 이 매니저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미리 짜여진 전략에 의해서 무조건 사거나 팝니다. 어떤 전략이냐? 비트코인 ETF는 간단하게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ETF 주문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또는 이 ETF를 판다 누군가, 그러면은 그대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라고 저희 회사가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지금 현재 10개의 비트코인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빠져나가고 있느냐를 트랙해주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빨간색 그 화살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1월 25일이거든요 올해. 요때까지는 ETF에서 계속 자금이 유출됐어요. 그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ETF가 출시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대규모 자금이 있습니다. 한 28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천억 원 정도, 3천억 원, 4천억 원 될까요? 그 자금을 기관들의 보통 투자 자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ETF로 전환된 거예요.
올해 1월 11일을 기점으로. 그래서 원래는 묶여 있었어요. 이게 기관 자금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고 장외 시장에서만 이제 기관들끼리 거래가 되는 자금이었는데 신탁이죠. 그래서 신탁 펀드, 트러스트 펀드였는데 이게 ETF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그때부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거나 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묶여 있었으니까 한 1년 넘게 2년 넘게 묶여 있었으니까 이거를 ETF가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쭉 내려온 요거는 전체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순 유출됐어요. 근데 25일 기점으로 이제 GBTC는 계속해서 유출이 있었지만 나머지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운용사 중에 가장 큰 두 자산 운용사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요 연한 초록색 선과 그 밑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이 각각 블랙록과 피델리티인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AUM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GBTC의 운용 규모를 운용에서 빠져나가는 순 유출을 상쇄하는 금액이 ETF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비트코인 ETF에 묶여있는 금액이 어느새 시작할 때는 280억 달러, 즉 4천억 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천억 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ETF를 통해서 큰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반감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난 반감기에는 똑같이 우리처럼 저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좌를 연동하고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관들, 우리나라는 법인들은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들은 개인들만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도 못 만듭니다. 심지어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조금은 다르지만 기관들 입장에서 고객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미국이라 치더라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계정을 터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고객 자금을 집어넣고 거래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근데 이제 ETF라는 게 딱 돼버리니까 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길이 열려버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반감기와는 좀 다른 패턴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정책은 변화가 없는데 외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공급 스퀴즈가 발생하는 그림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딱 픽스된 스케줄로 정해진 스케줄로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한 2140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공급이 끝나는 그 운명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운명에 이 어떤 정해진 운명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은 공급 스퀴즈가 오면서 가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가격인데 X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급격하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된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가 느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공급 스퀴즈가 오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그 반감기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가격이 느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 지난 사이클들과 다른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비트코인 ETF라는 게 런칭됐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그 사이클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은 나 샀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탠리 드러켄밀러, 폴 튜덜 존스, 그리고 레이 달리오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직접 샀다고 하기보다는 그 투자자 서한이 있어요. 자기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정기적으로 보내는 그 편지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넣기 시작했고 한 1에서 5% 정도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에 넣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게 지난 2020년, 21년 요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 그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도 컴퍼니 자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호재였어요. 이런 거는 근데 좀 약간 굉장한 호재이긴 한데 눈으로 보이는 건 사실 없죠. 비트코인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그렇게 부자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어?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거래소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입이 그렇게 많이 느는 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ETF가 런칭이 딱 돼버리니까 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거죠. ETF가 딱 런칭이 돼버리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트와이즈라는 비트코인 ETF 운용사가 런칭한 광고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배우를 고용해서 이 가운데 계신 나이 많으신 노신사분이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예요. 미국에서. 아마 뭐 영화에도 가끔 출연하시고 하는데 이런 배우분을 동원해서 비트코인 ETF 광고를 찍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미국 1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마케터로 변신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원래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뭐 이 자금 세탁이나 이용되는 굉장히 나쁜 어떤 디지털 암호 그런 화폐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스스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로 지금 그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NBC 폭스뉴스의 미국 이제 대표 경제방송이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ETF 설명을 하고 비트코인을 왜 사야 하는지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마케팅해주는 사람들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블랙록의 대표,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는 테슬라 CEO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산운용사들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장이 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는 지난 반감기와는 좀 다른 패턴을 가져가고 급격한 수요 상승이 붙어서 가격이 또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또 당연히 있죠. 근데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왜 지금 이렇게 ETF를 통해 자금이 몰리냐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장표를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운용자산 총액을 따져보면 한 3경원, 4경원 정도가 됩니다. 이 참 단위도 말하기가 힘든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위인데, 이제 블랙록이라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는 이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은행들을 통해서 주로 상품을 팔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은행 가시면 펀드 가입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BNY 멜론 이런 은행들은 기존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이 상품들을,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만 상대하는 은행 아주 창구를 통해서만 어떤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제한적인 어떤 창구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ETF가 나왔다 보니까 이 은행들까지도, 미국의 시중 은행들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 상품을 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고객들에게.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실제로 웰스파고라던가 메릴린치라고 하는 이 대형 은행들도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팔고 있었다라는 게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시중은행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원래는 비트코인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하는 4050, 이제 은퇴 자금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보다는 연령대가 좀 많으시겠죠.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 세대들이 이 은행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나 관심 있으니까 조금만 사볼게 라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좀 그 정도까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아주 안정적으로 내 은퇴 자산을 불리고 싶은 목적이고, 이런 자금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들어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매력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주 정확한 스케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돈의 가치가 희석되고, 뭐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래는 지난 전고점 한 8천만 원까지 갔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는 6만 9천 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이 넘었는데, 전고점을 뚫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못 뚫었다네. 왜 그러지? 이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불과 4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은퇴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그 원화에 희석되는 가치를 상쇄할 만한 것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우량주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금이나 귀금속. 금이나 귀금속은 그 자체로 어떤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진짜 원자재인데 아무 사실 쓸모도 없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예금보다는 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어떤 이 공급 스케줄, 굉장한 희소성,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신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싶은 거죠. 물론 아주 공격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내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한번 사보자. 근데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업비트 거래소를 깔으래 우리 아들이. 근데 아씨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뭐 명절 때 만날 때 한번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깔아서 사봤는데, 그동안 또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겠죠. 그러면 또 물려 계시다가 아유 이건 안 되나 보다 버려놓은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계속 써오셨던 MTS 그 앱을 가지고, 저는 이제 참고로 NH투자증권 앱을 씁니다만 아마 뭐 다들 쓰시는 게 다를 텐데,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주식 투자하듯이 거래하실 수 있고, 또 보통은 또 브로커들을 보통 쓰시죠. 내가 이제 잘 아는 은행 직원이 있어서 좋은 거 있어? 하면은 이제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하면 가서 창구 가서 이런 펀드가 있다더라 하면서 상담 받으시잖아요.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좋아 한번 사볼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 달, 2달 있다가 팔고 막 일어나요. 1년, 2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가 그래 한 8천억 원까지 갑자기 인플로우가 자금 유입이 확 들어와서 올랐으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있으면은 쭉 빠져나가가지고 가격이 뚝 빠질 거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요 SE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에 해당하는 그 금융당국의 모든 상장사 및 그리고 기관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ETF라는 증권을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과 내가 얼마를 샀는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를 밝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이제 매수한 지난 1월 11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거래되기 승인돼서 15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이 되면은 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60일 이내로 보고하게 돼 있고, 통상 30일 안에 다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테슬라나 기존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그런 법인들이 얼마나 많이 ETF에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500억 달러, 8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다면 보통은 개인들의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일 거고, 또는 그 기관들이 아니라 이제 법인일 수도 있죠. 그동안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기는 좀 꺼렸던 그런 법인들이 나도 그러면 투자해보겠다 하고 ETF에 투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빅네임들이 나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트코인 ETF를 샀대 라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아니 오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이 쥐약이라고까지 폄하하던 양반인데 그런데 또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분이긴 하니까 희망회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빅네임들이 나오면은 이거 자체가 뉴스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경기인 이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인데, 미국에서 전국적인 행사면 사실 거의 월드컵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관심이 있는 행사예요. 거기에서 광고를 엄청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2월 달에 슈퍼볼이 있었거든요. 아무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ETF가 저렇게 핫하고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2월 달만 해도 벌써 왜 하지 않았냐. 그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월 달에 사실 이미 광고 신청 기간이 접수가 마감돼가지고 ETF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광고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견조하게 가격이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빅네임들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특정 이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주도한 랠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뭐냐, 일반 사람들이 ETF를 많이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오히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21년에 한 6천만 원일 때 대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4년 초까지 23년 말까지니까 3년 넘게 아무튼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그때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만 했지 팔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다시 원금 회복을 했으니까, 원금 회복이 약간 수익이 났으니까 팔 거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뭐 1억 8천만 원까지 간다면 그때도 더 살 거예요. 1억 8천만 원에도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뭐 저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거기에 쓸 겁니다. 또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예상치 못한 갑자기 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땐 돈을 써야죠. 병원비로, 수술비로. 부모님이 아프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 자금을 대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제 인생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비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비트코인을 쓰기 위해 계속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얼마 가격까지 오르면 팔고 현금화하겠다라는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저처럼 이 업계에 있어가지고, 저는 심지어 업계에 있는데도 그렇게 풀타임으로 가격을 막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시간과 여유를 버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모아나가는 거지,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모아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사가지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겠다, 또는 다른 걸로 갈아타겠다. 거기에서 보통 이제 이 헛발질이 나오거든요.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올라가. 그때 오는 포모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손이 나가요.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더 올라가나 보다 하고 샀는데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귀신같이 정말.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팔았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기다려. 안 내려가요, 여러분. 그 가격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놓이시려면은 그냥 꾸준하게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시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비트코인을 이 정도 수익 봤으니까 다음 메타는 뭐냐, 이제 이더리움이 따라가지 않을까, 리플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굉장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디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유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딱히 아니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레이어 2 기술, 뭐 지금 이제 제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고, 디파이 2.0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디파이의 단점을 보완한 디파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글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야, 이더리움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큼 가겠다, 그런 확신이 서셔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지성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지성 매수를 하려면 기준금리가 확 내려가야 됩니다. 지난 2020년, 21년처럼 제로금리로 지금 연준이 확 내려줘가지고 돈이 막 시장에 풀리고 이 열차에 탑승 안 하면 다 바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비트코인 올랐으면 이더리움 오르고, 이더리움 올랐으면 리플 오르고, 아발란치 오르고, 막 솔라나 오르고, 이런 장이 펼쳐지려면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확 꺾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올해 말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 지금 5.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게 막 기준금리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런 플레이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무지성 순환매를 기대하면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 거 선별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를 투자할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막 거기서 팔고 저점 매수하고, 이거 어렵다. 저처럼 계속해서 돈 생길 때마다 사셔라. 그러면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체어맨인 마이클 세일러처럼 수백 %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몇 년만 지나면. 지금 만약에 작년에 1년,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셨으면요, 지금 꾸준하게 한 일주일 단위로 적립식 매수를 했다 치면요, 지금 2배 수익이에요. 현재 가격이 1년 전 가격 대비해서. 근데 그때 사서 보유했으면 6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저점 매수하는 게 수익이 높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만약에 한 6개월만 늦게 사셨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수익이 16%로 줄어들어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어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6개월만 차이가 나도 그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제 케이스인데요.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게 2021년입니다. 그때 이제 워낙 저리로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되게 흔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질렀죠. 근데 물렸습니다. 3년 동안 물려있고,
여전히 그 대출금 갚고 있는데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저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뭐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5% 이렇게 보던데 그 15%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기준금리가 5%, 우리나라는 3.5%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유지될 거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부동산 뭐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과거 한 2, 3년 전에 저리로 받았는데 그 대출이 만기가 돼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제 지금 금리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은 대출을 갑자기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100만 원 내던 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늘어나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갭 투자하셨다가 이자 비용이 두세 배 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렇게 대출 받아서 사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거니까 대출을 계속 유지한다 또는 더 받는다 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출 먼저 갚고 비트코인도 일부는 팔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대출을 줄여나가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비트코인 사고, 또 그걸로 다 비트코인 사지는 말고 대출도 갚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일부 팔아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또 와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뭐 1억 8천까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대출 먼저 갚으시고, 약간 뭐 밸런스를 취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출 갚고 일부는 대출 갚고 일부는 비트코인 사고. 하지만 그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다락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6만, 또 지금처럼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면 되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근데 그때까지 대출에 그렇게 물려 있으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좀 갚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18개월 후가 랠리의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 랠리의 거의 정점까지 갔었을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예측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의 끝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해왔던 18개월 후, 4월 달 이후로 18개월 후가 되면은 그때 분위기를 보고 2021년의 불장 때처럼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 버스라면서 이런 비트코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메타버스를 사야 된다면서 얘기를 한다. 뭐 전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 얘기를 안 했던 어떤 유튜버가 나 비트코인 샀다면서 갑자기 그런 컨텐츠를 올린다. 그런 게 갑자기 막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주변 지인인데 이런 위험한 거에 절대 투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나 비트코인 샀어 이 얘기를 한다. 이런 과열 양상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2021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끝물로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모두가 다 좋은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이 방송도 아마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과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직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기사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뚫어서 1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도 하단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달리잖아요. 이러면은 아직은 과열 양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 사이클의 끝물은 비이성적입니다. 누구나 다 가자를 외치고 뭐 나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더리움이 뭐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하면서 모두가 다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나는 이제 내려와야겠다라고 욕심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때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그냥 솔직히 포모가 발생하겠지만 좀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멀리 하시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욕심 버리시고 딱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러면 한 몇 개월 있다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부터 막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환희를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한 뭐 18개월 후에 1억 8천이 될지 3억 얼마가 될지는 사실 너무 지금 판단하기 너무, 예측해 보기 너무 어렵고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를 잘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일단 전혀 투자를 한 적이 없었던 저희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자기가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겠다며, 자기는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다며 열심히 주식을 사 모았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 게임 기업들 주식들도 막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게임 회사가 앞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메타버스를 실현시킬 거래. 그러면서 P2E라는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Move to One, M2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캐시워크라는 앱처럼 앱을 깔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면은 돈이 생긴대. 돈 복사가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그 무브 투원 앱을 깔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걷고 거기서 받은 이제 NFT를 주거든요. 사실 그 NFT의 수익을, 미실현 수익을 SNS에 자랑하기 시작하죠. 판 것도 아니면서 야 40만 원 벌었다, 오늘 걸어가지고 50만 원 벌었다, 막 이런 SNS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뭐야 하면서 댓글이 막 달리죠. 근데 사실 미실현 수익이에요. 왜냐면 NFT라서 안 팔리거든요. 그거 팔려면은 오픈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NFT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면 팔려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사이트예요. 거래소처럼 막 이렇게 오더북이 두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이거 팔겠다고 올리면 언제 팔릴지 모릅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실현 수익의, 비유동 자산의 미실현 수익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문화가 갑자기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이러면은 하루에 40만 원씩 보니까 내 기본 월급, 월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가 커지면서 갑자기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를 사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테슬라를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안 가던 해외여행 가고 이런 이제 과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명품이 막 갑자기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불장 때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명품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오픈런을 하고, 막 원래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런 일반적인 명품들만 유행을 했던 게 막 번져나갑니다. 반클리프 앞에 갑자기 이런 귀금속까지도 MZ 세대들의 이런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목걸이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 브랜드가. 근데 갑자기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몇 개월치 모아가지고 그걸 샀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소비, 명품에 대한 과소비. 그 명품에 대한 과소비가 또 어디로 이어졌나요, 여러분? BAYC, 이런 NFT, 원숭이 그림 하나에 몇 천만 원, 막 1억 원 막 이래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자기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딱 박아놓고 플렉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지표죠. 대표적인 과열 양상, 과소비, 이런 어떤 끝물의 인간 지표고, 이번에는 2024년이나 2025년에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과소비, 과열 양상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지난 사이클의 과소비, 과열 양상은 로고 플레이, 전형적인 플렉스였습니다. 선물사도 로고가 크게 박힌 거, 나 슈프림 샀어, 슈프림 크게 박힌 거, 이런 걸로 이제 자랑을 했죠. NFT도 원숭이 그림, 뭐 밈코인도 강아지,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플로키,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이제 딱 그려져 있는. 지금은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올드머니라고 해서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올드머니, 즉 옛날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전혀 돈 자랑을 안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유행이거든요. 이번에도 명품은 그래서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명품들이 굉장히 유행할 거예요. 브루넬로 구치넬리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올드머니 룩의 대표 주자입니다. 주가 굉장히 요즘 폭등하고 있거든요. 남성 정장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서 사시면, 옛날에는 휴고보스 정장 하면은 누가 봐도 저거 휴고보스, 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브루넬로 구치넬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조용한 럭셔리라고 해서 잘 몰라요. 저거 자라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거야. 근데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요즘은 이게 유행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예전같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희석돼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바닥을 치고 돈의 풀림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중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럭셔리도 그런 식으로 럭셔리가 찾아옵니다. 유행도.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 NFT나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막 화려한 그런 BAYC 같은 원숭이 그림보다는 뭔가 좀 차분한 그런 어떤, 내가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그것만 보면 모르는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유행의 양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사실 그러기에 굉장히 적당하잖아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거기서 내가 막 도지코인에 투자했어,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어, 이런 거는 너무 플렉스예요. 아무도 가치를 몰라. 하지만 그냥 가격이 막 올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가격에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어떤 애널리시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비트코인 샀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용한 럭셔리를 드러내는 거죠. 나 돈 많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어. 그런 것들이 바로 유행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매를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 갈놈 갈이라는 말 아시죠? 네네. 가는 놈은 간다. 네.
가놈가인가요? 가놈가가 저는 이번에는 맞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가는 놈만 간다. 주식도 가는 놈만 가고요. AI 테마가 이번에 굉장히 이번 주식시장을 영끌하는 어떤 테마인데 엔비디아만 가요. 바이오, GLP-2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112 같은 그런 대형주만 가요. 뭐 어떤 테마든 다 마찬가지로 대형주만 계속 가고 나머지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외 나머지는 없다. 이번에도 비트코인만 계속 간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며 이제 비트코인 관점이죠. 이거는 순전히. 근데 암호화폐를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장이 왔을 때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은 이제 2등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따라오르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당연히 수익률을 압도를 해서 더 폭등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순환매가 계속 다음 알트코인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의 테마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데, 이번 불장을 이끌 메타는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막 이제 추천이 되기 시작하죠. 지난 불장, 2021년 불장의 메타는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무브 투 원, 이제 플레이 투 원. 그래서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 걸으면서 돈을 번다. 그리고 NFT, 요게 이제 메타였죠.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굉장히 메타버스로 번져나간다라는 게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또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정당성이었던 거죠. 그 전 불장 때는 인터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들이 여러 개잖아요. 블록체인들을 하나의 인터넷처럼 하나로 잇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인터 블록체인, 지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폴카닷, 그리고 코스모스,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들이 막 여러 개,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더리움으로 뭐 솔라나 블록체인에 있는 앱도 이용하고, 또는 솔라나 코인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는 앱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던 게 2017년 불장입니다. 그리고 또 ICO가 굉장히 유행했죠. 알트코인들이 유구죽순 생겨났습니다. ICO,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IPO라고 하는데, 코인을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상장하면 이제 IC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의별 ICO가 다, 뭐 내 강아지의 그 DNA를 블록체인에다가 입력해서 그 강아지의 약간 신원 인증처럼 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코인도 나오고, 다양한 종류의 유틸리티, 사용성이 있는 코인들이 나왔죠. 이제 이런 메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의 메타는 뭐냐? 제 생각엔요, 비트코인입니다. 너무 답정너 같이 들리시겠지만,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문제가 뭐냐면요, 법정화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황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금 시절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과거 2017년이나 2020년 때처럼 기준금리가 막 바닥으로 가면서 돈이 풀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저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때 현금 흐름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아졌고 돈이 더 이상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있죠. 법정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고 더 풀리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 트릴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미국이 1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1200조 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녹는 얼음처럼 녹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 경기도 마찬가지, 약간 이런 어떤 동일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스타트업이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제2의 토스가 된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막 현금 흐름이 없고 매출을 못 내도 그 가능성만 가지고 투자를 잘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투자 안 해요. 더 이상 벤처 캐피탈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성장세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을 일으켜서 언제 손익분기를 돌파하느냐, 이거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가 명확한 사업 모델이 있고 어떤 정도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그 성장세에 계산을 해보면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몇 년 후에 투자금을 뽑는다, 손익분기를 넘는다. 법정화폐는 정확히 반대죠. 내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내가 이 100달러 또는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은 가치가 희석돼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가치가 희석돼서 몇 년 후에는 90만 원밖에 안 한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2%, 그리고 전체 부채의 규모가 3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4경
5경이 넘어가는 그런 돈까지 가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1913년 대비해서 현재 1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내려갔냐. 지금 이제 0.05달러의 가치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1달러가 아니라 0.05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석되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문제예요, 결국.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상쇄해야 돼요, 뭔가로. 그래서 막 허황된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뭐가 유망하냐? 이 결국에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량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희소성이 이제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비교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14년의 역사 동안 보여줘왔기 때문에, 물론 등락은 있지만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14년이라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법정화폐 대비해서 엄청나게 아웃퍼폼한다. 그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딱 하나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4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만 몇천 프로의 투자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애플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1억 원어치 애플 주식을 샀었으면 만 몇천 프로면은 지금 100억 얼마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1억을 샀으면. 그런 해안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주식을 사면 되죠. 비트코인은 그런 저는 해안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사서 이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나의 재산을 이 법정화폐, 녹고 있는 법정화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테마다. 이번 사이클의 테마다. 이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환매가 일부 돌긴 하겠죠. 지금도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미국 대형주, IT 대형주들에서 이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지수로 조금 자금이 넘어오는 흐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이 매그니피선트 7, 7종목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형주가 지금 영끌하는 상황이에요. AI가 지금 뭐 넥스트 인터넷이다 하면서 워낙에 핫하니까 이 AI와 관련된 주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형주들이 혼자 독주하는 중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법정화폐의 가치 희석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자산, 그리고 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희소성을 처음으로 부여한, 인류의 처음으로 디지털 희소성을 부여한 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는 거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만큼 디지털 희소성을 현실화시킨 자산이 뭐가 있느냐, 암호화폐가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해보면 되죠. 이더리움 좀 약한데,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더리움도 희소성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많이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가스비라는 게 높아져서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높아지면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도입된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정책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된 무신뢰 기반 코드예요. 인터넷 같은 어떤 기술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건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주인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아니지만 재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재단이 내부적인 정책 결정을 내려서 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를 단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희소성이 얼마나 유지될 거라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암호화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희소성, 가치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에 묶이는 암호화폐는 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일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오면은 일부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예년 같은 그런 급격한 제2, 제3의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중국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이 바이낸스라든가 OKX 같은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들이 중국에서도 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은행 계좌를 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안화로 직접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이 어떻게 우회적으로 이 고객들을 가이드를 하냐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현지 핀테크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P2P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옮겨와서 트레이딩을 하셔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물론 일당 독재 체제고 굉장히 좀 폐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는 완전히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었고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지는 못하는 중이라 보면 돼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CSI 300 지수인데요. 샹하이 션전 CXI 300 지수가 5년 내 최저치를 지금 얼마 전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최저점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금 중국 경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기타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0.1% 하락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지금 24년 초까지. 이걸 보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반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자산을 부동산 주식에다가 묶어놨었는데 이게 지금 다 3년 5년 동안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본의 유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주 부자들은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부동산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편법을 써서 보통 이제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 이름을 가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홍콩이 암호화폐 거래에 다시 그 어떤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요 길거리에 막 그 비트코인 환전소들이 엄청 많이 눈에 띄어요. 이런 환전소들에 가면은 특정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이하 금액은 아이디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현금을 암호화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출장 가시는 분들 계신다 홍콩에,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막 크립토 OTC 막 이렇게 보이는 환전소가 보이면 들어가서 나 비트코인 있는데 이거 좀 현금으로 바꿔줘요. 급전이 필요하면은. 그러면은 바꿔줍니다. 아이디 체크도 안 하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홍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현금을 가져와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그거를 현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는 그런 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로이터 기사 보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 홍콩을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뭐 일반인들이 투자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현지에서 불만이 엄청 쌓이고 있고 뭐 어쨌거나 자기네가 뭐 정책을 잘못 폈던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던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13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찍어 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뭔가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홍콩이 그 어쨌든 전 세계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구 또는 중국 자본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창구로서 중국이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도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에 특히 싱가포르한테 어떤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빼앗겼죠. 원래 홍콩이 이제 독보적인 일이었는데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이제 어떤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현지에서는 디지털 애셋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어요. 거래소도 그 라이센스도 내주고 두 곳에 이미 내줬고요. 그래서 더 내주겠다고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도 규제를 풀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의 거래도 풀어줬고 암호화폐 OTC 장외 거래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잘 그렇게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지금 암암리에 넘어와서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완전한 양성화죠. 지하금융 양성화를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 사실 뭐 트랙하기도 어려운 그런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이게 홍콩으로 넘어가서 막 익명하에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를 홍콩에 그냥 딱 상장해버리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나 그냥 대놓고 암호화폐 이제 투자할게 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ETF는 그래서 홍콩에서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제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랑 지금 기술, 비트코인 ETF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저장해야 되는 커스터디도 필요하고 또 현물을 조달해야 되는 OTC 시장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관여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들을 제가 다 알아요. 그 기업들 대표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나오는 수순이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홍콩이 아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팽배합니다.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물론 천천히 약간 병들어가는 그런 병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죽진 않잖아요. 모르핀을 맞고 살면은 또 몇십 년 살죠. 어쨌든 중국은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자본의 규모로 치면은 북미 지역, 미국 빼고 나머지 북미 지역들이나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압도하잖아요. 그 자금은 결국 인민들의 자금이에요. 국민들의 자금이에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기관을 통해서 어딘가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비리비리하면 어딘가로 반드시 이게 스필오버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홍콩에 나오면 저는 굉장한 히트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만큼은 아니겠죠. 물론 자본의 규모가 아직도 미국이 훨씬 크니까. 하지만 제2의 석세스, 제2의 성공을 우리가 한번 뉴스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확실히 볼 것 같고요. 이게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포모가 오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 특히 비트코인 ETF 아직도 허용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게 갈라파고스도 진짜 정도껏 해야지. 갈라파고스가 그동안은 그냥 암호화폐 현물 거래에 한해 있었으니까 뭐 용인이 됐던 거지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ETF도 이렇게 계속 늦고 안 하게 시작하면요 정말 엄청난 불만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감 원장님도 SEC 가가지고 ETF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겠다라고 했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올 거고요. 다른 기타 선진국들에도 비트코인 ETF 현지 출시가 아마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이제 미국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크죠. 중국 본토 자금을 홍콩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대거 빨아들이면서 그 단초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전 세계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자금의 어떤 가속도, 유입을 가속도를 확 높일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 투자를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P2P,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로 보면은 우리가 온체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 했잖아요. 아까 비트코인은 다 원장에 기록이 남는다. 그걸 이제 P2P 형식으로 거래를 한 그 형식이라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 볼륨, 거래량의 규모가 100위권 밖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 정부가 강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20위권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1만에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거래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이요. 그리고 요걸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거래량이 846억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순위가 2022년에 144위였네요. 그러다가 2023년에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한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중국입니다. 그 다음 타이완, 그 다음 홍콩인데 사실상 중국하고 홍콩은 한 나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홍콩을 더하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래량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게 P2P 거래에 한정된 사실 그 온체인 지표만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 거래량으로 치면은 아마 이거보다 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나 OKX 거래소가 여전히 중국에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원을 좀 가리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VPN을 써가지고 중국인 아닌 것처럼 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뭐 거래소들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뭐 비할 수 없는 거래량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저는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가 됐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ETF는 왜 승인이 됐냐면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 아까 GBTC를 운용한다고 했던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SEC와 소송이 붙어가지고 자사의 그 GBTC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을 안 해주고 있는 SEC가 불법이다 라는 소송을 했고 거기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기 때문에 SEC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ETF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ETF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의 신청건들도 다 승인을 한 번에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1개의 ETF가 한날 한시에 승인이 됐던 겁니다. 이런 적도 사실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승인을 해준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이제 SEC 홈페이지에다 올린 편지를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줬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곳곳에서 드러나요. 나 비트코인을 이거로 인해서 뭐 합법적인 어떤 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만 없을 뿐이지 하기 싫다라는, 그리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곳곳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SEC의 인식이 이런 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은 ETF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의 ETF를 승인해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건 아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암호화폐의 어떤 증권성을 판단하는
그런 또 소송이 하나 SEC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나머지 이 암호화폐들은 증권성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들을 거래한 미국 내 거래소들이 불법 영업을 했다라고 결국 판결이 난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확실히 SEC가 이 증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비트코인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이더리움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위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SEC의 반격 이러면서 최근에 막 기사가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SEC는 여전히 그래서 암호화폐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규제하려고 하고 자기네가 규제하려면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자기네 소관, ETF는 증권이다 이렇게 자기네가 소관하는 거고 나머지 암호화폐는 ETF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증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이라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영향이 있겠죠.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점점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분명히 다시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덴쿤 업데이트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비트코인은 명확한 가격 상승 이유가 있거든요. 자산 운용사들이 현금의 가치 하락을 보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직접 얘기하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고객들의 수요거든요. 그 고객들의 수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을 이용해서 뭔가 ETF에 투자할 정도의 고객들이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 은퇴 자금을 좀 굴려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내 재산의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 희석 때문에 희석되는 게 싫어. 뭔가 희소성 있는 자산에 투자할래. 귀금속,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이더리움도 희소성 있는 자산이니까 나 투자할래. 이러는 게 지금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이 기존 암호화폐 파이에 있는 어떤 스마트머니들의 이 수요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게 안 되면 다시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트코인을 참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맙게도 이 신사임당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비트코인에 대한 제 여러 가지 연구나 어떤 공부의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술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산다. 이런 단순한 그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넥스트 인터넷이 아닐까? 우리가 인터넷을 정보를 이제 국경 없이 교환할 수 있었던 그런 인류의 처음으로 주어졌던 기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돈이 가치잖아요. 결국 숫자로 표현된 가치. 그 돈을 인터넷을 통해서 인류 처음으로 국경 없이 마음대로 보내고 받고 거래할 수 있게 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확장성을 우리가 그래서 놓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희소성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1차원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확장성에 대한 그 말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어떤 기술로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